안녕하세요. 마케팅 읽어주는 제인의 마케터 제인입니다. 15번째 책은 팔지 마라, 사게 하라 라는 책인데요. 마케터를 파리피플이라고들 얘기하곤 하잖아요. 장난 삼아서. 근데 이 홈쇼핑의 쇼호스트, 그야말로 단시간 내에 어떤 물건을 팔아야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장문정 쇼호스트가 직접 지으셨던 이야기가 담긴 책이에요. 이 한 권의 책이 당신의 숨은 의지와 능력을 한 단계 뛰어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책장을 넘겼을 때 선물하라고 누구님께 누가 드림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만큼이나 어떤 메시지를 누군가한테 전달했을 때 도약할 수 있는 그 강력한 무기가 될 만한 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뛰어난 마케터는 고객의 필요를 자극했고 고민의 시간을 줄여주었으며 상품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이 의미를 축약해서 담아둔 문장이 있는데, 이 책만큼은 말뜻 찍어서 제가 직접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익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알맹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알맹이는 결정의 패를 쥐어라 라는 것인데요. 이 결정패를 쥔다라는 것은 고객을 끝까지 리드하라 라는 장문정 쇼호스트, 장문정 마케터의 이야기예요. 19페이지에 그 의미가 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받는 기업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맘씨 좋은 이유처럼 푸근하고 정겨운 느낌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독수리 마냥 날카로운 눈빛으로 고객을 바라본다 라고 하거든요. 고객이 브랜드를 짝사랑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기업이 고객을 짝사랑하는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지금의 시대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고객을 영원히 짝사랑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마음을 사로잡는지에 대해서 18가지의 기술을 소개하시거든요. 첫 번째 기술이라고 언급한 건 선긋기예요. 선을 긋는다는 건 고객한테 그 무한정을 요구하지 않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쇼파 같은 거를 고를 때는 단가가 워낙 고가니까, 또 고가일수록 고급 쇼파일수록 재질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당연히 좀 멋있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고객은 되게 멋있는 제품 앞에서 고가 사양, 고급 사양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마케터는 이제 팔아야 해요. 파리피플인데 이때 고객님 지금은 이 사양까지는 필요 없으실 거예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해서 선을 딱 그어줌으로써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 타이밍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을 산꼭대기에서 데리고 내려오기 전략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기술은 휴리스틱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책에서 휴리스틱이라는 단어를 인상 깊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마케팅 기술서나 마케팅 관련된 컨텐츠에서 굉장히 이 단어가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이것의 의미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건드려서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쉽게 사례를 들여서 설명드리면, 주택화재 보험을 장문정 쇼호스트 시절에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주택화재 보험이라는 게 막연한 문제에 대한 보험을 드는 거니까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하나의 상식을 설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위해서도 우리가 2년 동안 보험을 드는데 평생 노력해서 일구고 가꾸고 모은 돈을 들여서 마련한 주택에 보험을 안 드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상식선을 이렇게 가두리처럼 만들고 그 안에서 고객의 선택지를 좁혀주면 고객이 거절하기 되게 곤란해지는 상황으로서 구매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제로 코스트라고 붙어있는 기술인데, 타이틀이 붙어있는 기술인데, 이건 영원 판매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아이패드 패키지라는 상품을 마케팅을 엄청나게 많이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1년 교육 상품에 아이패드를 붙여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객한테 우리 제품은 1년 동안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실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라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보다
정가를 이제 12개월 할부로 했을 때 아이패드 정가를 붙여서 팔면 우리 할인 금액을 상쇄하기 때문에 0원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었거든요. 아이패드 0원이라는 그 배너의 크리에이티브 소구 전략을 썼더니 굉장히 판매율이 촉진되는 것을 경험했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로 코스트 전략은 고객의 본성,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적 접근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접근될 수 있는 공짜로 끼워주기로 인해서 실제 구매 의사 결정력을 일으키게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맞불지르기 기술이에요. 미국에서 렌터카 시장의 1위는 허츠라는 브랜드고 2위는 에이비스라는 브랜드였는데 에이비스가 우리는 2등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카피를 씀으로써 되게 성장했었던 실사례가 있다고 하거든요. 불을 붙이는 전략으로 맞서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 집단 심리가 작용돼서 전체를 이끌게 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티핑 포인트라는 책의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파워풀한 셀링 포인트는 마케터와 소비자가 아닌 소비자와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교감이다 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마케터가 고객한테 던져서 설득하는 메시지보다 고객이 이용했었던 어떤 심리가 옆에 고객한테 작용될 때 훨씬 더 큰 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군중심리 기술로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 기술은 매도하기예요. 매도하기라는 단어가 조금 무서운데 여기에 서브타이틀로 붙어있는 문장이 이해 확 되는 문장이었거든요. 악당이 없으면 주인공이 없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심이 되는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악당이라고 할 만큼 그 포지셔닝 되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목표는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강점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양날의 칼처럼 공멸에 빠질 위험이 있는 기술이기는 한데요. 잘 적절히 사용하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삼이라는 비용을 선택하는 그 악당의 포지셔닝, 비교 상대의 포지셔닝을 네일아트, 커피, 놀이동산 같은 것들의 예를 들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일아트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놀이공원 가는 것은 되게 선택적으로 낭비하거나 쓸데없는 짓 하거나 쓸모없는 짓 하는 행위처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몸에 좋은 홍삼을 구매하는 것은 되게 스마트하고 필수적인 소비 행태로서 포지셔닝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기술을 매도하기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번은 틈새를 노려라 라는 것인데요. 제가 마케팅 하면서 시장 상황을 쭉 거쳐온 모든 상황들을 떠올려 보니까 단 한 번도 불황이 아니었던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사실은 불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형태에서 우리는 마케팅을 해야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하는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또 마케터들이 있잖아요. 그때 쓴 기술을 잘 살펴보면 틈새를 노렸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틈새가 세대의 틈새일 수도 있고요. 크기의 틈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기의 틈새의 예로는 미국에서 자동차들이 되게 길쭉하고 커다랗게 막 만들어지던 시기에 폭스바겐에서 되게 그 조그맣고 귀여운 그 폭스바겐 차 비트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었다라는 사례를 들고 있고요. 시장이 경기가 침체될수록 극단적인 소비 현상이 발발하기 때문에 고가 상품이나 굉장히 저가 상품이 잘 판매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틈새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편리함에 대해서는 홈쇼핑 떠올려 보시면 세척 다 한 사과도 팔고 세척 다 해서 씻어 나온 쌀 같은 것도 있고요. 성공적으로 그 매출력을 올렸던 사례를 들고 있어요. 여덟 번째는 질문을 하라는 것인데요. 질문을 한다는 게 제가 정말 존경하는 대화의 기법인 것 같아요. 여기서 과학적으로 증거 자료를 저희한테 설득해 주십니다. 한 반에 한 명만 딱 집어서 그 사람한테 질문을 막 하면 뇌파를 추적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색깔을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아예 구분되게 다른 양상을 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팔려고 하는 사람은 질문하는 자가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이 장문정님의 의견이에요.
이때 질문의 방법은 선택적 질문일 수도 있고요. 수사적 질문일 수도 있어요. 질문이라는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고 이것을 상대방의 의견을 드러내는 형태로서 태도로 포지션하면 굉장히 좋은 대화의 기술, 그러니까 마케팅의 표현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번째는 소구입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알맹이 결정패를 쥐어라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었던 구절, 그러니까 장표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요즘 그 제품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해야지 고객을 설득하는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펼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시작했는데 이 소구가 등장하는 데서 여러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본질을 소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본질은 뭐 꾸밈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날 것 그대로 우리는 어떤 것들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제품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필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긍정성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객님이 우리 것을 이용하면 어떠한 유익한 장점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부정적인 뉘앙스로 위협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도 설득의 한 유형이 될 것 같아요. 고객님이 우리 거를 쓰지 않았을 때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성적으로 사람이 숫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근거로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만큼이나 신뢰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반대 개념으로 감성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광고 카피가 심금을 울리는 것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음을 건드려서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력을 높인다라는 포인트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유머 소구에 대해서 99페이지에 실험 결과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한 대학의 연구진이 실험 대상자들한테 한쪽은 찡그리고 화난 얼굴 사진을 0.02초 간격으로 계속 보여주고 다른 한쪽은 밝고 환하게 웃는 얼굴을 0.02초 간격으로 똑같은 시간 동안 연속해서 막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화난 사진을 본 사람들은 제품 가격을 0.01달러를 매겼고 웃는 사진을 본 사람들은 제품 가격을 0.38달러를 매겼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단의 그 마무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유머 소구는 친밀감과 호감도를 높인다. 내 웃음이 해프면 고객의 지갑이 해퍼진다. 그만큼이나 밝게 웃으면서 그 유머 속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력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였어요. 다음 기술은 규칙에 관한 것인데요. 룰을 만드는 자가 시장을 장악한다라는 서브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 누군가 틀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면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성향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확 꽂히는 예는 버스 정류장에 3명만 줄을 서도 사실 줄을 서는데 아무도 줄을 안 서면 또 줄을 안 서잖아요. 규칙을 정하는 방법이 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요점을 말해라. 그리고 큰 그림을 먼저 얘기해봐라. 끝나는 시간을 얘기해라. 예를 들어 10분 안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10분 동안 그 규칙이 있으니까 청중은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또 해결책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요. 넌 무슨 문제가 있지? 라고 정의하고 내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 라고 선언하면 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받아들일 테니까 이제 대화의 규칙이 정해진 거죠. 덧붙여서 또 다른 기술들이 제시되는데 예를 들면 구체화해서 얘기하라든지 모델링 사례 같은 거 내가 먼저 잘 써봐야지 고객들도 따라 쓴다라는 것들, 그리고 사례를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고 가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 고객은 귀를 기울인다라는 기술에 대해서 투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알맹이는 이야기는 힘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스토리텔링은 기억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힘이 세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152페이지에 가면 신경학자 리드 몬테그라는 분이 고객이 중독성 강한 이야기를 들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소량의 코카인을 복용할 때와 똑같다고 밝혔다라는 문장을 들이밈으로써 얼만큼 이야기가 힘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해주고 있으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힘세게 전달할 수 있는 법칙을 10가지 뽑아서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간결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역시도 카피책 할 때 깍둑 썰기 얘기하면서 깍둑 썰고 짧게 간결하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 말씀 나눈 적 있고요. 두 번째는 쉽게 천천히 얘기하는 것이 전달력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 천천히라는 것은 유창함을 떠올렸을 때 사실 속도감이 좀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고객 설득력은 속도에서는 오히려 천천히 하는 게 낫다, 쉽게 전달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쇼 호스트 경험으로 이 책을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른 쇼 호스트들이 외래어를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고상병이 걸렸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사실 저도 디지털 마케팅 하다 보면 외래어 약자라든지 마케팅 용어 같은 것들이 처음 들었을 때는 쉽게 안 받아들여지는 외래어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메시지를 전달받는 쪽에서 생각하면 쉽게 얘기하는 쪽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문정님은 고상병에 걸려 있을 때 동화책을 한번 보라라는 메시지까지 주십니다. 동화책처럼 쉽게 전달해야지 그 스토리텔링에 힘이 더해진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단순화하라는 것이고요. 여기서의 메시지는 생텍쥐베리의 멋있는 말이 있어서 들려드릴게요. 168페이지에 나오고요.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페리는 완벽함이란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을 때라고 말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야기에서 그 간결하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복잡스러운 거 다 떼내고 단순화시켜야 된다 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흥미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건데, 너무 재밌는 사례가 177페이지에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이고요. 오바마가 오늘 내 출생 비디오를 공개하겠다라고 어느 만찬 연설에서 느닷없이 얘기했었던 때가 있대요. 그러고 나서 공개했었던 비디오가 뭐냐면 라이온 킹의 그 아기 사자가 등장하는 장면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당연히 흥미성이 훅 올라가면서 그 깊은 각인 효과를 낳게 되겠죠. 그다음에 예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예리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확신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전달해야만 설득력을 가지고 이야기에 힘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명확성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는데,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쭉 얘기해서 귀납법으로 도출하는 이야기거리 말고 시작하자마자 어떤 핵심 메시지를 툭 던져서 두 갈씩으로 얘기하라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논리성에 대한 이야기는 목적에 따라서 물 흐르듯이 얘기하라는 것이고, 차별성은 사례가 서울우유 사례가 하나 나와요. 다른 이야기들을 해낼 때는 그 남들과 다른 포인트 하나를 건져야 되는데, 우유가 유통기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 유통기한, 언제까지 이후 마실 수 있지만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서울우유는 차별성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우유에는 만든 날짜가 있습니다 라고 커뮤니케이션 했고, 실제로 팩을 보면은 만든 날짜, 유통기한이 같이 찍혀 있다는 차별성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스토리텔링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동 유발성을 당연히 갖춰야 되는데, 뭐뭐 하는 것 같다라는 힘없는 체에 대한 그 진단을 하시거든요. 항상 말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가 아니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힘없는 언어 쓰지 말고 직접적이고 감명하며 유창하게 전달해야지 힘이 생긴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시고요. 회상 가능성이 중요하다라는 게 마지막 메시지인데, 이거는 반복적으로 얘기했을 때 머릿속에 맴돌고 컨셉으로 기억시켜야지 확실하게 메시지가 남는다. 그래서 기억하고 떠오르게 만들라라는 메시지를 이야기는 힘이 세다라는 알맹이에서 건져 올려 전달드립니다. 세 번째 알맹이는 이성보다 감성이에요. 사실 이성보다 욕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성의 반이어는 감성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고요. 플린 효과라는 게 있대요. 사람들이 갈수록 똑똑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경제 책 이야기 할 때 AI가 그 인간의 지능을 빌어서 학습하면 학습할수록 똑똑해진다라는 개념 설명 들었었잖아요.
사실 AI뿐만 아니라 세대와 시대를 거듭할수록 인간의 지능도 높아진다라는 효과인데요.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해지는 이유는 사실은 인터넷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요. AI가 많은 정보량을 학습하면 학습할수록 똑똑해지듯이 인터넷을 접한 인간도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똑똑한 이들을 설득하는 것은 머리를 두드리면 실패하지만 가슴을 두드리면 지갑이 열린다라는 것을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시고요. 애플 연말의 광고 보면은 뭐 대단한 거 없고 되게 가족 감성에 대고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상하게 다 보고 나면 나도 저 아이폰 사가지고 비디오로 찍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두 번째로 고객은 단지 확인받고 싶어 한다. 옷가게 갔을 때 이것저것 막 고르다가 내가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그거를 오랫동안 들고 서 있거나 거울 앞에 대서 서보거나 이러면 그 점원이 와서 고객님 이거 정말 잘 어울리세요 뭐라고 했을 때 사실 지갑이 열리곤 하잖아요. 그것처럼 고객은 이미 자신이 믿고 선택하고 싶은 것이 의지치가 생기기 시작하면 구매 의사 결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동의해줘야 된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머리에 대고 얘기하지 말고 가슴에 대고 얘기하라는 것처럼 귀에 얘기하지 말고 가슴에 얘기하라는 얘기를 한 번 더 언급해요. 이 밖에도 듣는 사람을 겸손하게 대하라, 그리고 직관으로 대하라, 새로움을 발견해서 얘기하라, 착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야지 결국은 전달된다, 진심이 통한다와 같은 이야기를 이성보다 감성에 호소해야 한다라는 기준지표로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알맹이는 마케팅이라는 무대라고 꼽아봤는데요. 책을 쓴 저자는 쇼호스트 출신이기 때문에 정말로 카메라 앞에서 무대에 올라간 듯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역할자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케팅 메시지를 던질 때 어떻게 하면 잘 던지냐라고 고심할 수밖에 없는데 아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연습만이 살 길이다. 연습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손은 소리 없는 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소리 없는 입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무의식을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장문정 쇼호스트가 그분은 정말 최고였어요 라고 이렇게 회상하는 장면에 등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그분이 했었던 명언처럼 떠올리시는 문장이 있어요. 바로 스스로 감동할 때까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스스로도 마음이 동할 때 뱉으면 그것의 전달력은 엄청나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별책인 이유는 이 소구 포인트를 좀 활용해 봐야 되겠구나 라고 캐치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만큼이나 업무 활용 백서로서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마케팅 하다 보면 어떤 지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책을 옆에 두고 쓰면 비밀병기처럼 쏙쏙 뽑아먹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